현재 미국에는 3억 3,5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서부 태평양 연안을 제외하면 중서부와 서부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불과 22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은 동부 해안가에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1800년 당시 미국에는 단지 540만 명만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의 열위 계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살아온 미지의 광대한 땅이 펼쳐져 있었죠. 미국의 서부 확장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은 미시시피 강까지의 영토를 얻게 되었지만 이 땅은 대부분 미국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어떻게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광활한 대륙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미지의 땅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 분이었습니다. 분은 1760년대 후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컴벌랜드 패스를 통해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이 통로를 개척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고 1775년에는 현재 켄터키 지역에 분스버러라는 정착촌을 건설했죠. 이것이 미래 서부 확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803년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임박하자 프랑스는 북미의 광대한 식민지를 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루이지애나 매입이었죠. 1,600달러를 주고 미시시피강 서안에서 피산맥까지의 엄청난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듬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새로운 영토를 탐사하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가 이끄는 43명의 원정대는 루이지애나 준주를 횡단해 1805년 마침내 태평양에 도달했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는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다는 꿈을 심어주었죠. 이러한 개념은 명백한 천명이라고 불리며 9세기 내내 미국인들의 서진을 이끄는 정신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확장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1810년대와 1820년대에 오데호 남쪽 연안의 정착지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1835년에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 시카고라는 작은 마을이 세워져 당시 개척지는 여전히 험하고 위험한 곳이어서 극소수의 용감하고 절실한 사람들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 지역의 큰 강들을 오가며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산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집하는 동물 모피는 매우 귀중한 상품이었습니다. 19세기 전반기에 휴 글래스나 짐 브리저 같은 인물들은 이 지역의 지형과 수로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축적했고 이는 나중에 초기 정착지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착지들은 대개 요새화된 교역소 형태였고 급성장하는 모피 무역의 거점 역할을 했죠. 점차 육로가 개척되면서 이러한 흩어진 정착지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개척자들의 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들은 지도상의 노선에 불과했지만 마차를 탄 정착민들이 루이스와 클라크가 발견한 오리건의 비옥한 윌라맥 계곡까지 여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서부 황무지는 단순히 미국을 위해 비어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곳을 고향이라 여겨온 수백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동쪽에서 온 백인 정착민들의 진입으로 두 집단 사이에는 복잡하고 종종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 조약을 맺어 그들의 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전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상 무효화되었죠. 체로키족, 크리크족, 세미놀족, 치카소족, 초크토족 등 5개 부족이 그들의 터전을 떠나 미시시피 강 서쪽에 새로운 인디언 준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길로 알려진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 서쪽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원주민들에 대한 이런 학대와 배신은 슬프게도 20세기 초까지 지속된 미국 서부 확장의 어두운 단면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초기의 완만한 이주는 184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846년 5월 미국이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죠. 이러한 적대감의 대부분은 1845년 12월 미국이 합병해 28번째 주로 만든 텍사스 공화국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미국 전쟁이 거의 2년간 지속되었고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은 오늘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멕시코와의 조약이 마무리될 무렵 캘리포니아 언덕에서 미국 정착민들이 금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 흥미진진한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불을 찾아 서부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849년에 대규모로 캘리포니아에 처음 도착하면서 49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타페 트레일, 오리건 트레일, 캘리포니아 트레일 같은 육로를 따라 여행하거나 동부 해안 항구에서 파나마까지 항해한 뒤 지역을 육로로 건너 태평양으로 나가 다시 북쪽으로 항해해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1850년대 중반까지 약 32만 명의 사람들이 골드러시의 일환으로 도착했고 이는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을 극적으로 바꾸며 캘리포니아가 1850년 9월 31번째 주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골드러시는 19세기 중후반 거의 매 10년마다 미국 서부로 엄청난 인구 유입을 촉진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미조직 영토에서 금, 석유가 무수히 발견되었죠. 이로 인해 사우스 다코타의 데드우드나 애리조나의 툼스톤 같은 분타운들이 생겨났고 이 마을들은 귀중한 자원을 개발해 부자가 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또한 최근 발견으로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도 끌어들였고 술집, 호텔, 도박장, 매춘업소들이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광부들이 얻은 수익을 효과적으로 빼앗으려 했죠. 새로운 경제와 시장도 등장했습니다. 가축업은 현재 미국 본토 중앙부의 구불구불한 평원에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특히 소는 매우 귀중하고 수요가 많은 동물이었으며 곧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와이오밍, 다코타, 몬태나까지 목장과 축산업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부로 향하는 정착민들의 이유는 매우 다양해 단순히 경제적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는 1840년대 후반부터 주로 모르몬 교도들이 정착했죠. 지도자 브리검 영은 동부에서 광범위한 박해를 당한 후 후기성도 교회 신도들을 위한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행은 다음 20년 동안 약 7만 2천 명의 모르몬 교도들이 수행했고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중심지로 남아있는 솔트레이크 밸리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미국 서부로의 정착민 증가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철도였을 것입니다. 이미 광범위하고 잘 발달된 철도망이 미국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었고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죠. 이 노선은 나중에 지선을 통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63년에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미국 남북전쟁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주로 미국 동부에서 벌어졌지만 미시시피강 서쪽에서도 전투가 발생해 186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력, 자재, 재정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했죠. 그 시점에서 화해의 정신과 국가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 연방정부는 철도 완공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서쪽으로,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같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철도는 착공 6년 후인 1869년 5월 10일 유타 준주의 프로몬토리 서밋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스파이크가 박힐 때 해안 여행 시간은 6개월에서 일주일 조금 넘게 단축되었죠. 철도의 발달은 전신, 전화, 증기선 같은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보완되었고 이 모든 것이 전국을 여행하고 소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1862년 홈스테드법으로 정착민들이 서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에이커당 1.28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죠. 서부의 개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역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거나 심지어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했지만 광활한 개방지와 곳곳에 흩어진 산발적인 정착지 때문에 일부에게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법 질서는 서부에서 확립하고 유지하기가 동부보다 훨씬 어려웠죠.
잡혀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제시 제임스, 부치 캐시디, 선댄스 키드 같은 인물들은 경비가 허술한 역마차, 기차, 은행을 노리는 범죄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서부를 가끔 괴롭히는 이런 무모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법 집행관들이 수배된 범죄자들을 추적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되었죠. 와이어트 어프나 팻 게럿 같은 법관들과 핑커톤 탐정사무소 직원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개척지에 법질서를 가져오려 시도했습니다. 폭력은 새로 설립된 정착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계속 확장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원주민 부족들의 땅을 흡수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땅을 기꺼이 포기하기를 거부한 부족들은 점점 더 굳건하게 서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수족과 아파치족 사람들은 미국의 완강히 저항해 1876년의 대수족 전쟁이나 1880년대의 아파치 전쟁 같은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시팅불이나 크레이지 호스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 지도자들은 때때로 리틀 비콘 전투에서와 같이 미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아파치족 지도자 제로니모는 적대적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위협이 커지는 것에 맞서기 위해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서 미군 목표물을 매복 공격하고 습격하기 위해 전사 무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서부로 이주하는 정착민들은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죠.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종교적 박해, 정치적 불안정, 빈곤 없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볼티모어 같은 동부 해안 도시들에 도착했을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도시 빈민의 수가 늘어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과밀한 빈민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도착 항구를 넘어서 서부의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서부는 저렴한 토지와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했죠. 일부 국적들은 서부 정착에서 다른 국적들보다 더 많이 대표되었고 아일랜드인과 독일인이 이 지역에 새로운 고향을 마련한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많은 이들이 골드 러시에 참여하고 센트럴 퍼시픽 철도 건설에 참여하면서 미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서부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았습니다. 특히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았고 186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 산길에서 일하는 카우보이 중 27%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서부 확장은 완전히 미국 본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67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지만 수십 년간 명목상의 영토로 남아 있었고 모피 사냥꾼과 희귀한 모험가들만 방문했죠. 하지만 1890년대 후반 캐나다 북서부 국경 바로 너머에서 유콘 골드 러시가 일어나면서 알래스카의 광범위한 정착이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약 10만 3천 명의 금광 탐사자들이 태평양 북쪽의 멀고 얼어붙은 땅으로 여행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1820년대 후반 원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하와이 제도에 처음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업가들은 주로 과일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이 섬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러한 사업적 이익은 1890년대 초 하와이 왕국의 정치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한 공격적인 미국 외교 정책에 의해 지원되었고 결국 20세기 새벽인 1898년에 전체 군도가 합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국경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고 광활한 개척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량 인구 유입으로 미국 서부는 몇 세대 전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 되었죠. 연방 정부의 통제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원주민들은 정부 통치에 화해했거나 적어도 마지못해 그들의 토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 금은 보물 러시도 끝나고 미시시피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 전역에서 도시 개발에 대한 초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영토들이 공식적으로 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1907년에, 뉴멕시코와 애리조나는 1912년에 합병되었고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1959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주가 되었죠. 서부 미국 개척지는 마침내 길들여졌고 현대 미국은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다음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20년 만에 동부 해안의 작은 국가가 태평양까지 뻗은 거대한 제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